한국은행에서 이번에 5연속 금리 동결을 했죠. 저번 금리 동결하고 나서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작심 비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완화책으로 인한 부동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전망을 2개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산다, 집을 산다,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정말 위험한지,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한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5연속 금리 동결이 들어갔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이는 지난 2월부터 4월, 5월, 7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5번 연속 동결이 진행됐죠. 지금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반기에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데, 정부나 한은에서 예측한 하반기에 올라갈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 7월에 기저효과가 가장 셌기 때문에 가장 소폭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물가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반기 때 유가나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아직도 긴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3% 정도로 예상을 하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환율도 뛰었고. 근데 환율이요,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할 거지만 환율이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하니까 환율이 떨어졌죠.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결의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상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저하고에서 이 하고가 될 수 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 이거를 가장 크게 봤고, 두 번째가 반도체 수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둘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상저 하저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금리까지 인상을 했을 때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되겠다 라는 명분은 있죠. 사실 이럴 때 진짜로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일단은 동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상당 기간 긴축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 불확실성, 그러니까 일단 주요국 통화정책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긴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지금 유럽이 계속 따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탈퇴한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긴축 기조는 유지를 하는데, 이게 긴축에 대해서도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긴축은 강한 긴축, 약한 긴축이 있는데, 강한 긴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약한 긴축은 현재 금리 수준,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 대비로 3%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도 긴축의 일종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환율 문제, 환율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채권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었던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금리를 동결했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금리 동결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돌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사들 볼 텐데, 보면은 맨날 동결됐다, 증권가에서 동결 하고 곧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채권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온 거죠.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면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달러가 유입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 동결하면 달러가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금리 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한미 금리 차가 그래서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동결을 하니까 환율이 1340원까지 올라갔다가 동결하니까 1320원으로 떨어졌어요. 중국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적으로도 환율이 떨어졌죠. 동결하자마자.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당장이야 달러 자금을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중에 빠져나가는 금액은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2011년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락했어요. 미국에서 신용등급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소리는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긴축을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미국으로 자금이 빨아들이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때보다 더 빠르게 빨아들이고 있더라. 환율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 근데 2011년을 생각해보면요.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쭉 흡수가 됐죠. 그때 터진 나라가 어디예요? 피겠어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거기서 터지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왔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 미국에서 긴축을 멈춘다 라는 시기가 정말 위험한 시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멈추고 미국이 올리니까 오히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금이 유입이 된 거죠. 왜냐면 그때 한미 금리차가 그때보다 더 벌어졌어요. 근데 한미 금리차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긴축을 하고 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긴축을 멈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된 거예요. 이게 폭풍전야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동결 핵심은 경제죠. 뭐라 그래요? 금통위 문구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중국 IT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왜? 중국 리오프닝 효과랑 IT 반도체 수출 효과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즉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상저하고의 전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장기 저성장. 이거 굉장히 한은에서 처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저성장 올 수 있다고. 이거를 이제서야 한은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도 1%대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1.4% 전망을 했는데 여기서 최선의 시나리오가 나와봤자 올해 1.5% 성장에 그칠 것이지만 중국 부동산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0.1에서 0.2%포인트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내년은 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추가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생길 경우는 올해 내년 0.1%포인트씩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2.4%로 잡았는데 여기서 깎아 먹으면 1%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저성장에 대해서 최초로 한은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 저성장이라는 거는요, 저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이 급감해서 1%대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징조예요. 그렇게 경제 성장이 계속 안 된다. 일단은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죽었죠. 여기서 수출 경기까지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이 수출 경기가 지속적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중국이랑 지금 척진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왔죠. 수출할 때 중국이 안 좋으니까 지금 계속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살아났을 때도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 팔리지 않고 탈중국이 되는 경우라면은 장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인플레이션 대 디플레이션,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발 D의 공포가 한국 경제를 덮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모두 전망하는 곳들이 1%대까지 떨어졌는데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이션 속 디플레이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다. 유가 다시 오르고 있다. 식료품 가격 오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이 소비재들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오는 이유는요. 막 소비재들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어떨 때 디플레가 오냐면은 내수 경기 침체가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소비재 가격 올라가는 건 미국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뭐 옥수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안 되면은 미국은 기름을 직접 뽑아도 됩니다. 미국도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낮다? 그만큼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소리고요. 내수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돈 벌어가는 거 보면 답 나오죠. 자영업자가 최저시급도 못 벌어가고 있다. 그만큼 내수경기가 심각히 침체됐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침체되면 돈이 돌지 않죠? 돈이 돌지 않으면 화폐가치 하락폭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그걸로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금리 인상이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잡히니까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생활 인플레이션 보세요. 상추 가격 올라가는 거, 오이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야기가 다르죠. 인플레이션 내에 디플레이션이 진입이 된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게 과잉 유동성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코로나 이후 과잉 유동성은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풀었던 유동성, 이게 전 세계적으로 풀었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경제 위기면 돈 풀면 된다. 요게 핵심이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 같은 저금리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상승하기 쉽지 않다. 10년 주기설로 10년 뒤에 되더라도 코로나 때 거품만큼 상승하기 쉽진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즉 코로나 때처럼 다시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그때의 환상에 빠져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크다는 거죠. 왜? 절대 그때만큼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안 내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안 내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렸다면은 경제가 진짜 박살이 나서 완전히 파탄이 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하는 총재도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가 1, 2%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나중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만큼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하더라도 많이 인하 못할 것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오더라도.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 집 살 때 조심해라. 뭐라고? 지난 10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세대들은 이때만 봤다. 이거를 못 봤고 금리가 낮을 때 이때만 봤기 때문에 또 다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 시대에 돌입이 됐고 세계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장기 인플레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장기 인플레 시대가 오면서 한 4, 5%대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따라서 금리도 과거에 비해서 2000년대, 201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고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을 산다.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2030이라고 하죠. 지금 다시 2030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래량도 적은데 2030 비중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4050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2030이 사는 이유? 인플레이션 시대 못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동결을 하더라도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장기물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고정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동결하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데 기준금리 떨어지더라도 많이는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 집 사봤자 한 1억 올라서는 남는 것도 없어요. 1억 올라서 봤자 본전치기인 거고 한 9억짜리 한 10억짜리 사서 1억 올라야 본전치기인 거고 한 4, 5억 정도 올라야지 남는 건데 그런 시장이 올 것이냐. 중위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맨날 시장에서 긴축 끝났다는 이야기로 이거를 계속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게. 어디서? 증권사에서. 맨날 증권사에서 금리 인상 끝났다. 왜?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 전문가들이 아니고 증권 전문가들이잖아요. 증권 전문가들은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벌어요. 그래야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주식이 떨어지면 물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에 이득 보도록 뭐 ETF라든가 혹은 뭐 공매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고 자산 관리를 할 때는 결국엔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저기서는 계속 하늘에서 금리 올린다 아직도 3.75%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증권사에서 계속 곧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반기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증권 전문가들이 2022년에 2% 예상했었어요. 기준금리. 제가 비웃었죠. 그대로 나왔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금리 안 올라간다. 금리 떨어진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속지 마셔라.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그러면서 긴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긴축 기조는 언제까지 유지를 할 것이냐. 여기서 이창용 총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하는 총재가 된 이유다. 즉 디레버리징 하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하는 총재가 되면서 가장 큰 목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즉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이 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디레버리징은 우리나라 시장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다 가계부채로 부동산 가격을 띄웠다. 주식도 코인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1, 2%대까지 낮추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오더라도 3%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번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대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총재가 된 이유가 디레버리징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다. 요 네 가지를 보시면은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작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도 꽤나 심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안전자산을 토대로 내 자산을 지킬 시기다.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